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와 금요정치 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청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어요? 최 교수님이 불편하셨습니다. 네. 차가 이렇게 그 올림픽도로 네. 이제 여의도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차단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국회의사당 쪽도 그렇고 63빌딩 쪽이라서 조금 당황했었죠. 이 중부지방 쪽에 갑자기 장마정선이 걸치더니 막 네.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 피해를 굉장히 큰 피해를 내고 그리고 또 장마전선이 내려가더니 지금은 이제 뭐 광주 전남 지역 지금 영산강 홍수경보가 좀 발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산 지역에서도 오늘 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말에도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린다 그러니까 참 예. 걱정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장마가 길 줄 정말 생각을 너무 못했습니다. 길어서 다음 주까지 네. 계속된다는 그죠? 거거든요 네. 지금 비가. 좀 걱정입니다. 네. 일단 뭐 정치 얘기를 좀 저희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뭐냐 이걸 두고도 또 뭐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먼저 하시죠. 네, 오늘 먼저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 통상 우리 문화상으로는 최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왔는데 갑자기 오늘 저부터 소개를 하셔서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요, 박 교수님 거기 가서 번갈아. 먼저 아, 그러셨나요? 너무 섭섭한데요, 교수님. 제가 늘 매주 예. 이렇게 두 분씩 그랬는가요? 번갈아서 그래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 최 교수님 먼저 소개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글쎄 책임 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뭐 공감이 충분히 되는데 좀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은 타이밍이고 인사인데 네, 그 참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역할인데 네. 지금은 조금 늦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우리 정치에서는 정무적 관리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맞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적절한 인사를 통해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정리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대책이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곧 또 나올런지도 모르고 또 지금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정리가 돼서 인사를 위한 어떤 그 순서에 따른 첫 번째 그 움직임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조금 늦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 청문 대상들이 아닌 네, 그렇죠. 대통령의 참모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대통령의 언급이나 또는 조치보다도 대통령의 인사 또 타이밍 있는 인사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늦춰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좀 인사에 대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참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들의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계기를 대통령께 만들어드려야 되는 역할도 참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께서.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복합적이잖아요.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신뢰의 문제, 특히 부동산이 뭐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 수석 비서관들 사표 낸 건 부동산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의 그 부동산 처분 문제,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국은 처분을 했습니다만, 뭐 이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서울에 있는지 뭐 청주에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지금 그 민정수석이 집을 뭐 비싸게 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 같은 것들을 의식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사표를 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뭔가 사의를 표명하고 일과사표라는 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일과사표를 네. 낸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분위기 쇄신이다라는 게 깔리는 거거든요. 인사라는 건 뭐 아무리 분위기 쇄신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인사를 통해서 뭔가 이 전국을 국면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에게도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시기는 저도 조금 늦은 면이 있는데 단지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청와대 수석들의 일과사표도 일과사표입니다만 그럼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와 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걸 이 정부가 뭐 최근에 계속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뭐 김현미 장관도 자기는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전원사표를 냈다니까 오히려 약간 좀 전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전원사표를 낸다는 게 지금 수석들이.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수석을 그 사유를 그렇다고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고 일괄 반려하기도 어려울 거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국민들이 볼 때 현재 이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검찰과 법무부와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뭐 이제 그 서울시장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이라는 단어 쓴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느끼기에는 뭔가 정말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냈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일단 장관이 내각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취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제 분위기 쇄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음 조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괄 사퇴의 형식을 청와대 참모들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전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흔한 일이라 왜냐하면 드문 이건 일이. 대통령의 그렇죠. 참모들이거든요. 네. 내각하고 성격이 네. 다르고 내각에서 총리 중심의 국무회의에서 내각이 총사퇴를 결의했다라든가 이런 거는 말이 되겠지만 네. 이건 청와대에 같이 근무하는 참모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미 사전 조율이 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선별 수리하든 일괄 수리하든 뭔가 변화를 하기로 정해놓은 어느 정도 선이 좀 잡힌 상황에서 그 첫 모양새를 만드는 과정의 첫 출발점이 아니겠냐고 봤던 건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했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의심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네. 그건 조금 참모들의 역할을 좀 벗어나는 거, 좀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내각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부분에 가장 큰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건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래서 사실은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총리로도 기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도 가능성이 있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갖는 부담 이렇게 이제 지금 교체됐을 때 갖는 그 김현미 장관의 이제 정치적인 장래에 대한 부담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어떤 대책이나 조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장관 교체가 가장 확실한 시장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었던 거고 어떤 그 정책적 의지와 변화의 계기로 충분히 활용 가능했는데 그걸 지금 많이 늦춰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하기도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에 더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하고 네. 여기에 연동돼서 이제 전세 시장, 그다음에 이게 전월세 전환 등 이런 몇 가지 변수에서의 결과들이 과연 이 조치가 그 의도된 대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은데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게 된다면은 끝에 가서 선택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 우려가 좀 있죠. 이것도 반대로 해석하면 국토부 장관을 먼저 교체하면 지금 부동산 정책의 이 기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떠밀려 가지고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청와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오늘 종합적인 걸 고려했다고는 얘기하지만 정무적인 차원을 고려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종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상 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 뭐랄까요? 그 국민소통수석이나 이런 경우처럼
뭔가 좀 청와대가 발표하거나 다주택자 처분, 주택 처분 문제나 이런 거에서 불필요하게 잡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사실은 저는 그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를 팔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예. 그것도 시한을 정해놓고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해서 여론이 누그러질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 좀 너무 좀 뭐랄까 당시에 너무 급박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지금 노영민 실장만 괜히 집한꼴이 돼요. 예, 그걸 하려면요. 네. 기왕 그런 생각을 했으려면 저는 나름의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부동산 문제라는 게 지금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사회 정치적 문제로까지 완전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강남에 그리고 다주택자가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공직자라서가 아니라 네. 바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인데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사회 정치적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다주택자다. 이해관계인 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럼 배제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발상은 좋았는데 네. 그걸 전광석화처럼 해야죠. 그럼 아니 물러나겠다 하든가. 그럼 정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국민들에게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부가 정말 단호하게 하겠구나. 근데 말만 계속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박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말만 계속하고 결국은 놀라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더 많은 부심을 주고 자기 물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지금 집 대신 집을 택했구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예. 거거든요. 저 그러니까 예. 이거 청와대의 의지는 알겠는데 의지의 선함은 알겠는데 이걸 빨리 하든가 아예 꺼내지 말든가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꺼내는 건 맞았다. 안 꺼낼 수는 없어요. 다주택자 네. 주고 정책을 한다? 그럼 국민들에 대한 건 예의가 아닌 거죠. 그건 잘 꺼냈는데 처리한 속도는 늦었어요. 단호함도 안 보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대비되는 거예요. 이럴 때. 4월 달까지 안 하면은 연말까지라고 그랬나? 그러면 4급 이상 연말까지 안 하면 네네. 불이익 주겠다. 네. 그런 뭐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과사표 내니까 저는 약간 이 비서라는 분들이 약간 무책임해 보이기도 해요. 시권 정부 지지율 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서 다 그만두겠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겠죠. 대통령한테 어떻게 일과사표를 사전 조율 없이 내겠습니까? 네. 조금 난 이번 거는 청문 부담이 적은 자리들이잖아요. 네. 청와대 참모들이기 때문에 내각의 경우에는 청문회 부담이라는 게 사실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아마 인선 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지금 그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네. 여러 가지 환경상 하락세에 있는 상황에서 괜히 의도하지 않았다가 전혀 의외의 계기에서 또 한 번 그 의도하지 그러니까 계획에 없었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계기로 청문회에서 뭐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 이렇게 된다면 큰 부담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청와대 참모들부터 먼저 그 교체하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방향을 잡은 거로 보여지고요. 네. 뭐 이분들이 내부적인 논의 없이 그냥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거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그러면 이제 않겠죠. 뭔가 청와대 쇄신의 네.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 지금 불과 4개월 만이거든요. 네. 이제 만 4개월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어떤 혼란상을 조금 이제 수습하려는 그 계기로 이제 어떤 그 절차랄까요? 어떤 그 순서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타이밍과 이 인사의 조합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그 후속 조치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일괄 주말을 사의를 냈기 지내고 나면. 때문에 네. 어찌되었든 근데 또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비 많이 오는 소식이 또 중심이 많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기왕에 뭐 부동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어떤 분이 뭐 유임될지 또 사표가 수리될지 모르겠는데 좀 평균 국민들의 평균이라는 사람들이 좀 이 공직에 갔으면 좋겠어요. 고위공직에. 다시 말하면은 재산도 너무 많은 사람은 일부러라도 좀 배제하고 네. 재산 많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고위공직에 가는 건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 이렇게 문제될 저거 다주택 이런 분들 좀 배제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일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데 사시는 분. 이게 국민은 정서의 문제거든요. 네. 정치는 시그널의 문제고. 이런 말 그 우루과이 대통령인데 이름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라는 예. 게 굉장히 기억나시죠? 가장 가난한 아주 근데 대통령이라고. 뭐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네.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정치인의 생활은 그 나라의 평균이어야 한다. 그냥 울림이 있는 얘기예요. 네. 반드시 가난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과도하게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직에 있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부동산 상황에서는 잘 안 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러나는 건 나름의 그 충성심이 있는 거니까 네. 충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정책 효과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러면 기왕의 이 후속 조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번에는 네. 청문 대상직이든 아니든 주택이 몇 개냐가 아마 그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시기에는. 네,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냐 뭐 아마 2주택 이상이라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쪽으로 조금 기준 아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분 다 좀 아쉽다 이런 이제 반응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네. 타이밍을 좀 놓쳤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참모나 아니면 내각도 그렇고 뭐 사실 넓게 보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이렇게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은 더 많아요 지금. 예, 이재명 통합당. 경기도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과 권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관점에서 다주택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선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했으면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빨리 보였어야 썼어야 하는데 된다. 그건 이제 아쉬움이 못했다.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국면 전환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맞아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좀 더 강해진 측면이 아마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7%로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은 25%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을 해서 총선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일단 먼저 그 지지율 변화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네, 이번에도 또 예 이번 양보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불과 지금 지난 총선 때 압도적인 승리라는 적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대가. 근데 이렇게 지금 막 쫓아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통합당이 뭘 잘해서 올라왔나 보니까 통합당이 잘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혼선 중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인사청문회 때 뭐 적과 내통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죠. 네. 전향해라 마라 이런 얘기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여전히 통합당 계열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구태한 모습들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요. 이른바 반사이익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많이 봤었잖아요. 통합당 그러니까 이 지금 자유한국당 때 강경투쟁 뭐 좌파 프레임 이런 네. 걸로 얼마나 민주당이 이익을 많이 봤습니까. 이번에 통합당이 이번에 그런 결과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의 실종, 그러니까 불신, 게다가 지금 얘기 나눴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정권에 대한 신뢰의 어떤 그 이반 같은 거,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하고 이 조사를 보니까 중도층에서 많이 이탈을 했더라고요. 네. 여성도 그렇고 말이죠. 서울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앞섰어요 또. 그럼 이거는 이 여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절차 있어가지고 중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건 좀 문제가 있다. 네. 너무 밀어붙인다. 물론 통합당도 소위 구성에 소극적이고 뭐 특별히 잘한 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건이 그런 압도적 다수 가졌다면 조금은 더 포용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니까 네. 소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걸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자꾸 결여됐던 거에 대한 이 결과다. 나름 그렇게 전 보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선하고 딱 4개월이 되려 그러면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네. 사이에 그만큼 이제 빠졌다는 게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엇갈리는데 네.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떤 예.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다만 하락세인 것만은 분명한데 특히 이게 이제 인국공, 부동산, 박원순 건으로 이어지면서 그 앞에 윤미향, 양정수 건은 아예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어질 정도였는데 이제 네. 시초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의 연타를 맞다시피 했고 양정숙 윤미향 건과는 달리 인국공 부동산 박원순 건도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계기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사안들이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 권력의 그 실상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좀 높여준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철학과 가치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공감을 받아서 총선 결과까지 이어졌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설계를 통해서 실현되기 위한 어떤 틀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거리감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20대, 30대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중도층까지 조금 불만과 불안 거기서 이제 이탈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좀 딴 세계에 있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국공 사태 때도 이것이 이제 정규직화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20대, 30대 특히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딴 곳을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부동산도 결국은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나온 대책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갖는 건데 네.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연 지금의 문제가 공공성이 부족해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생긴 거냐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거고 사람들의 요구가 지금 공공성이 부족해가지고 그 대책을 요구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급 제시했잖아요. 네. 공급 요구에 대한 것들을.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게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이라면서요. 그게 상당한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네. 하던데 그리고 그게 과연 사람들이 원하던 곳이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괴리가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지지율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다시 이제 인사로 돌아가면 그런 것에 대한 정무적 관리와 어떤 그 목표 관리를 해야 되는 청와대의 기능에서 보면은 참모들이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네. 됐고 결국 내각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각은 아마 청문회 부담이라는 것과 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게 인사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네. 아니기 예. 때문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평균 장관의 임기가 1년 뭐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간을 준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은 정무적 관리의 가장 최고의 어떤 상황에서는 인사라는 수단이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수단인 건데 사용할 때는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부분이 아쉽고 네. 아마 금년간 회복될 거예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텐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과연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가장 단기적인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남부 지역의 지금 기상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요. 비 피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지금 재난재해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다음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고 TV나 스마트폰, 라디오를 통해서 재난방송과 기상방송을 수시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걱정이네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토론을 조금 더 이어가면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논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어떤 공정이나 정의, 화두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 특정 뭐랄까요 20, 30대층 여성층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도 특정 층이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그 공분을 할 만한 뭔가의 요소가 있든 여론을 뭔가 지금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또 보거든요. 이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긴 한데 왜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검찰총장. 그런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모습들이 물론 갈등에 대해서 양쪽을 다 비판했었는데 근데 너무 민주당이 나서서 하는 게 좀 보인다고요. 진영 논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네. 그런데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정책이 잘 되면 그게 이제 보완이 돼요. 상쇄가 되는데 부동산 문제는 누구를 만족시키면 또 이쪽이 만족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가 네, 아닌 건 그렇죠. 더욱더 예. 당연한 얘기고. 게다가 윤미향, 양정수 이 사건 속에서
조금씩 가랑비 옷 젖는다고 여권에 대한 부신이 싹 섰어요. 특히 정의연에 대한 이런 것들. 게다가 박원순 사건도 그것도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요. 네. 이런 게 쌓이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여건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통합당이 뭘 잘해서 이게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분명히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갤럽하고 많이 달랐지만 네. 리얼미터하고 갤럽은 여전히 통합당이 낮아요. 근데 그건 통합당은 제일 높아져 있고 민주당한테 낮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수치보다도 추세가 분명히 지금 민주당의 하락세인 것만 네. 틀려서. 그러니까 수치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총선 끝나고 말이죠. 여기에 대처하는 여건의 인식이 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아니하고 거기에 민심들은 중도층들이 조금씩 입안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나 지금은 그대로 있다고 보고 네. 진보 일부와 중도층 입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어떤 것을 주시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민심의 네. 흐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근데 네. 그걸 놓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저 교수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거하고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통합당의 지금 이제 반사이익을 통합당이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말하면 이제 장외로 나가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 왔는데 지금 장내 그러니까 원내에서 원내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또 통합당이 플러스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 이런 건 또 뭐가 있었을까? 뭐 윤희숙 효과 정도가 뭐 그 안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의 차이 논란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통합당이 잘한 건 별로 없어요. 못한 게 없는 거지. 못한 게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되고 저가 대통령 얘기하고 저기 그 무슨 전향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저러는구나. 그게 이제 여권의 자책골로 상쇄가 되고도 남았던 거죠. 굳이 이제 여론의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이제 저는 여기서 그 집권당의 역할이 사실 중요했던 부분인데 집권당의 구성원들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론의 요구와 이 반응에 상당히 민감하게 그 대응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반응성이 높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청와대나 정부 내각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180여 명의 의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이게 180명이 몇 명의 목소리로 다 대변됐잖아요. 네. 사실.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면 내부 다양성을 증폭시켜서 봉숭아학당처럼 되는 게 좋은 거냐. 180명이 다 단일한 의견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다만 그거를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능력이에요.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단일한 입장으로 만드는 정치력과 리더십이었던 거야 되는데 지금은 다양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네. 강경론만 지금 우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좌시하지 않겠다. 시장 교란 세력이다. 이런 언급이 나올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만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쪼들리게 된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이만큼 좀 조급하고 지금 촉박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제 지금 뭐 그 당권 경쟁 중이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겠지만 이건 뭐 지금 여당이도 마찬가지,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청와대 출장소라고 하는 비난과 비아냥이라고 하는 한쪽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한쪽 요 사이에서의 역할에 이제 그 반대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요게 조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완충 역할 또는 어떤 리더 역할 뭐 그러저러한 역할들을 사실 당이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여당의 이 흑역사가 아닌가. 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집권 여당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지적들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좀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온 것만은 맞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방송법상 앞서 이제 갤럽 조사 수치를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소개해드려야 하는 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이번 조사는 한국 갤럽이 조사를 한 것이고요. 한국 갤럽 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제가 좀 여기 있군요. 한국 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률은 12%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렬 교수님 그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 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그 주제일 듯한데요. 법무부가 오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언론의 해석은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한 인사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좀 이제는 검찰도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두 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좀 껴안는 모습이 필요해요. 모든 일이라는 게 해석이 엇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수부보다 형사 공판부가 약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네.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그건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지나치게 특수부가 이제 앞서 나왔던 거죠. 박근혜 적폐 수사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되고 진압이 된 상황이니까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이 나가는 게 잘했어요. 그럼 잘하는 건데 오늘 쭉 이 인사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고립이 더 심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난 1월 달 인사에도 그랬고. 이거는 과연 이게 잘하는 거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부처 내에서 검찰이라는 조직과 법무부라는 조직이 충돌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지금 검찰총장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로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그것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검찰국장이 이제 대검차장으로 승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자리라고 법무부 장관, 얘기하죠. 추미애 장관의 네. 이제 그 참모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 겹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고립 심화됐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 설령 정권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봐도 그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윤석열 총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봐도 어디 과도하는 건 아니죠. 모든 게. 이게 어쨌든 극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마침 굉장한 압박을 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권이 너무 쓸데없이 압박을 가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몇 분 의원들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얘기를 해요. 그건 통합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통합당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전 아까 지지율과 연관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간 지지층들이 중도 진보나 이런 분들이 민주당 지지해왔던 분들인데 통합당으로 아니 못 가겠어요. 지금 못 가겠는데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가는데 하는 지금 그런 데 썩 예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본뜻 진정성의 문제하고 다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덜그럭덜그럭거리고 그게 민심의 시끄러워 보인다. 흐름이에요. 그게 민심을 이런 파악이 말씀을 그런 게 민심을 해주셨는데요.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단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 쪽이든 추미애 장관 쪽이든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네. 이제는 곧 승부를 볼 것 같아요. 네.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호랑이 등에 둘 다 올라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끝장을 볼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시점만 남은 거고 아마 우리 최 교수님 맥락에 따르면 사람들은 좀 더 짜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런 권력기관들이 그 우리나라 이제 정치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가 그 사람의 배경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어야 되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검찰 인사도 좀 박하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대립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어쨌든 고쳐야 돼요? 네, 그거 고쳐야 돼요. 정권 알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 부담이 너무 커요. 이렇게 네. 되면. 네. 자, 오늘 공동정치구역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